다양한 분야의 명사를 초청해 삶의 지혜를 들어보는 시간, 릴레이 특강 지혜의 다락방의 김지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더 좋은 차, 더 큰 집, 더 좋은 옷을 갖기 위해서 매일 앞만 보며 쉼없이 달려갑니다. 아마 이 모든 것들이 더 나은 미래, 더 큰 행복을 가져다 줄 거라 믿기 때문일 텐데요. 과연 그럴까요? 오늘 지혜의 다락방은 이렇게 행복을 찾아 바쁘게 움직이는 현대인들을 위해 준비를 했습니다. 1700만의 공부 멘토, 교육 전문가 한재우 작가님 모시고 행복에 대한 이야기 자세히 나눠보겠습니다. 네, 작가님 한 주 만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시청자 여러분께도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한재우입니다. 네, 작가님 지난 시간 아주 유익하고 또 즐거운 강연을 들려주셨는데 오늘은 강연의 이야기에 앞서서 이 작가님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은데요. 작가님 제가 지난주에 소개를 해드린 것처럼 서울대 법대를 나오셨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서울대 법대 하면 딱 머릿속에 그려지는 엘리트 코스가 있습니다. 그런데 작가님께서는 다른 길을 선택하신 만큼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사법고시 이 공부는 따로 안 하신 거예요, 작가님? 네, 일반적인 코스들이 있죠. 저도 대학교 들어갈 때 사법시험 준비를 했고 법학 공부를 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희한하게 법학 공부가 잘 안 맞더라고요. 네. 공부가 좀 재미가 없고 잘하고 싶은 마음이 좀채로 들지 않고 네. 그러다 보니까 몇 번 시도했다가 그만두었고 결국 그 분야에서는 또 실패를 한 것이 맞습니다. 아, 작가님께서 공부에 흥미가 없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좀 아이러니하기도 한데요. 이 사법고시를 포기를 하셨다고 표현을 하면 맞을까요? 네, 맞습니다. 그만두었고요. 다른 길을 가야겠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자, 그럼 그 길을 뒤로 하고 선택하신 길이 바로 지금인지도 여쭙고 싶습니다. 네, 지금 제가 글을 쓰고 강의하는 일을 주로 하고 있는데 바로 한 건 아니고요. 처음에 제가 도전했던 일은 작은 카페였습니다. 숙명여대 옆에 네. 한 평짜리 조그만 테이크아웃 커피점을 열어서 장사를 해봤고요. 네. 제가 공정무역 커피에 관심이 있고 또 유니세프에 기부를 하고 싶어서 1:1 기부 모델로 해봤습니다. 그러다가 잘 안 돼서 회사에도 취직을 해봤고 네. 회사 생활을 하다가 책을 냈는데요. 책 내고 강의를 했는데 그게 좀 반응이 좋았어요. 그래서 입소문이 나서 강의를 조금씩 늘리다 보니까 지금처럼 전업 작가 그리고 전업으로 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와, 저희가 보통 알고 있었던 것보다 더 많은 경험을 하신 건데요. 작가님 사실 이 사법고시를 통과해서 엘리트 코스를 거치면 그야말로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들을 뒤로 하고 다른 선택을 하셨는데 지치거나 힘들었던 적은 없으세요? 힘들지 않았다고 말씀드리면 거짓말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 많은 분들이 힘드시잖아요. 네. 회사에 취직하려고도 힘들고 맞습니다. 돈 벌고 사업하는 거 모두가 힘든 일인데 그거에 비해서 제가 유달리 힘들었다라고 말씀드리기에는 조금 그런 것 같아요. 대신 제가 이런저런 일들을 경험하면서 얻었던 것들, 네. 그러니까 자산이라고 할까요? 네. 실패를 통해서 겪었던 자산들이 분명히 있고 그것이 저한테는 굉장히 큰 자양분이 된 것 같습니다. 그걸 토대로 지금 이렇게 빠니아 이야기라는 소설도 쓸 수가 있었고 또 강의를 조금 더 풍성하게 할 수 있게도 된 것 같습니다. 이 지난 시간 동안 축적된 자산이 지금의 작가님을 만들어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또 한 가지 궁금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도 잘하시고 강연을 술술 하시는 작가님께서도 대중 앞에서 10분도 채 말을 하는 게 어려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 그러셨나요? 네, 제가 처음 강의를 했던 게 회사에서 직원들 한 100명 정도 앞에서 10분 말할 시간이 있었습니다. 네. 근데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10분치 원고를 미리 썼고요.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달달 외웠습니다. 네. 그랬더니 반응이 엄청 좋았어요. 그렇게 말을 잘하는 줄 몰랐다. 너무 재밌다. 그래서 이게 하면 되는 건가 싶어서 그 다음에 한 30분 정도 발표할 기회가 있었는데 역시 써서 외웠고 그 다음은 1시간. 그렇게 조금씩 연습을 하다가 또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팟캐스트를 열었어요. 네. 그 팟캐스트를 오래 하다 보니 조금 훈련이 되어서 이 자리까지 온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야, 그만큼 또 시간을 투자하신 거네요, 작가님. 사실 사람이 누구나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성과를 낼 때 가장 행복하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작가님 지금 정말 그야말로 그동안 꿈꿔왔던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또 성과를 내고 계신데 작가님께 여쭙고 싶습니다. 작가님 요즘 행복하십니까? 네, 저는 제 일이 행복하고 즐겁습니다. 그 행복에 어떻게 나아가는지 그리고 행복에 나아가는
핵심적인 비결을 오늘 말씀드릴 텐데요. 강의 중에서 그 이야기를 또 나누도록 하죠. 야, 작가님께서 이 어려운 질문에 바로 저는 행복합니다 라고 대답을 하시니까 오늘 강연이 더욱 기대가 되는데요. 작가님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조금 더 행복에 가까워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작가님 바로 강연 청해도 될까요? 네, 알겠습니다. 강연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빠니아 이야기의 저자 한지우입니다. 우리는 참 열심히 삽니다.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일하고 하루 종일 열심히 삽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열심히 하루하루를 보내는 걸까요? 이 질문에 대해서 곰곰이 답을 찾아 나가다 보면 대부분 보다 행복해지기 위해서라는 답에 도달하실 겁니다. 내가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지 않으면 불행할 것 같으니까, 좋은 회사에 들어가지 않으면 불행할 것 같으니까, 돈을 많이 벌지 못하면 불행할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보다 행복해지기 위해서 열심히 사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하는 대부분의 행동의 궁극적인 목표가 행복이라면요, 우리는 필연적으로 이런 질문을 한 번쯤 던져야 합니다. 나는 행복해지는 방법을 과연 알고 있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기분이 좋지 않을 때, 내가 우울할 때, 좌절감을 느낄 때 나는 이 순간 보다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다고 자신하는가? 보통 이런 것들을 떠올릴 겁니다. 맛있는 걸 먹고 싶어, 무언가 물건을 사면 좋을 것 같아, 여행을 가면 좋을 것 같아. 작은 문제도 그렇고 큰 문제, 더 나은 회사, 더 나은 일, 혹은 연봉이 올라가면 행복할 것 같아. 그럼 내가 지금 행복해지는 방법을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거든, 지금 생각하신 그 답변들에 대해서 한계나 부작용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대부분의 답에는 한계 혹은 부작용이 있습니다. 예컨대 기분이 좋아지고 싶어서 내가 야식을 시켜 먹었다. 그럼 먹기 전에는 행복할 수 있지만 먹고 나서 배가 부르면 행복하지 않죠. 또 매일매일 작은 행복을 추구하고자 야식을 먹는다면 결국 건강이 좋지 않아질 겁니다. 이게 한계 혹은 부작용입니다. 큰 일들도 그렇습니다. 좋은 대학, 좋은 회사, 더 나은 집, 더 나은 차, 더 많은 것들을 원해서 내가 저것을 얻으면 행복하겠지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런데 막상 그것을 얻었는데, 또 여러 번 얻고 났는데 내가 그렇게 기대한 것만큼 많이 행복하지 않아요. 이런 것들을 여러 번 반복하다 보면은 우리는 삶이 좀 공허한데, 많은 것을 얻었는데 여전히 행복하지 않은데 라는 느낌을 조금씩 갖게 됩니다. 도대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열심히 살았는데 왜 내가 공허할까요? 빠진 퍼즐이 무엇일까요? 거기에 대한 대답이 오늘 나누어 드리고자 하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교육을 담당하는 강사입니다. 학생을 대상으로 이야기하기도 하고 학부모 그리고 교사 혹은요 기업체에서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으로 학습을 할 수 있는지, 집중하고 몰입할 수 있는지를 이야기합니다. 이것들은 모두 외적인 성취에 대한 거죠. 내가 조금 더 많은 것을 얻고 조금 더 나은 조직에 들어가기 위한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면은 외적인 성취를 할 수 있을까요? 그 핵심적인 비결은 사실 내적인 성취에 있습니다. 내가 내적인 성취를 무언가를 하면 시간 간격을 두고 그것이 외적인 성취로 발현이 됩니다. 예전에 헤르메스 주의에서 이런 말을 했죠.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안에서와 같이 바깥에서도. 바로 이런 것들이 내적인 성취가 외적인 성취를 보장하는 근본적인 원인이다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내적인 성취가 진짜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이거를 스토리로, 소설로 담아내야지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문제는 저는 소설을 본격적으로 써본 적이 없어요. 다행히 저에게는 무기가 2가지 있었습니다. 몰입하는 방법을 좀 안다는 거고요. 다음, 명상을 오랫동안 해왔습니다. 저에게 2달 정도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2달 동안 몰입해서 명상해보면서 글을 써보고 안 되면 할 수 없지 뭐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2달 동안 책상에 앉아서 맥북에서 글을 쓰다가 글이 막히면 바닥에 앉아서 좌복해서 명상을 하다가 다시 다음 장면이 떠오르면 책상에 앉아서 글을 쓰고 이 작업을 반복했습니다. 처음에는 갈매기의 꿈이라는 책이 있죠. 리처드 바크의 갈매기의 꿈처럼 24,000자만 쓰고 싶었습니다. 근데 쓰다 보니 24,000자는 훌쩍 넘더군요. 그 다음 목표가 뭐였냐? 헤르만 헤세의 데미안이 약 7만 자 정도 됩니다. 데미안 정도의 두께가 되는 소설을 썼다면 그래도 읽어줄만 하겠다. 쓰다 보니 7만 자에 도달했습니다. 근데 아직 결론 부분에 이르지 않았어요. 마저 다 쓰고 나니 약 11만 자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소설을 쓰는데 걸린 시간이 초고 작성에 딱 40일 정도가 걸렸습니다. 처음에 어떻게 써야지 정해놓은 게 아니라 제가 명상을 하면서 파고 들어가면 쓰다 보니 글을 내고 나서 읽어주신 분들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끝날 줄 알았는데 점점 더 깊어진다. 읽는 것만으로도 명상이 된다. 자, 이 소설은 원숭이가 주인공인 우화 소설입니다. 갈매기의 꿈이나 연금술사와 같은 어린 왕자와 같은 우화죠. 주인공 빤냐는요, 회색 숲에 살고 있는 어린 원숭이입니다. 호기심이 많고 굉장히 연민해요. 그런데 호기심이 많은 만큼 어릴 때부터 겁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두려움이 많았던 거죠. 그래서 이 빤냐의 아버지가 회색 숲 원숭이 중에서 알파, 우두머리였는데요. 어떻게 하면 내 아이가 두려움을 겪지 않고 이 두려움을 극복하고 조금 더 담대한 원숭이가 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아버지가 준 답은 이겁니다. 내가 아는 걸 다 가르쳐서 저 아이를 우두머리로 만들면 그래도 두려움 없이 이 세상을 살지 않을까? 그래서 자기 아들 빤냐에게 특별한 훈련들을 많이 시킵니다. 빤냐도 아버지처럼 우두머리가 된다면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믿고 열심히 달리죠. 그런데요, 회색 숲에는 전통이 하나 있었어요. 원숭이가 늙어서 병들고 죽을 때가 되면 그 자리에서 죽지 않고 저 북쪽 끝에 아무도 없는 어둠의 숲에 가서 최후를 맞이하는 전통입니다. 빤냐도 어린 시절 어둠의 숲이라는 곳에 가보고 싶어 하는데 아버지는 아예 그 이야기를 꺼내지 못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혹시나 빤냐가 늙고 병들고 죽는다는 것을 알게 되면 더 두려움이 커질까 봐 염려했기 때문인데요. 근데 우리들은 그렇죠. 하지 말라면 또 그걸 하죠. 빤냐는 그 어둠의 숲에 어느 날 갑니다. 거기에 가서 늙고 병들고 죽어가는, 그리고 죽어서 쓰러져 있는, 시체가 부패되어 가고 있는 그런 원숭이를 보고 충격을 받습니다. 내가 나중에 시간이 들면 저렇게 된 것인가? 다시 말해, 우두머리가 된다면 내 두려움에서 깨끗이 벗어날 수 있을 거라는 막연한 믿음이 있었는데요. 생로병사를 보고 나니 우두머리가 된다고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버렸던 겁니다. 막연한 믿음. 무언가를 열심히 추구하면 문제가 다 해결될 것 같지만 실제로 그것을 얻고 나니 그렇지 않았다. 사실 저도 이러한 경험을 여러 번 해왔습니다. 제 기억의 최초의 경험은 대학교 입학 때였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시절 서울대 법대만 들어가면 왠지 모든 게 다 해결될 거라고 믿었습니다. 뭐 돈 문제도 그렇고 뭐 사회적 지위도 그렇고 관계도 그렇고 거기만 들어가면 다 해결될 거야 라고 믿고 정말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운도 좀 따라줘서 대학에 합격했을 때 입학하기 전에 학교에서 대학생활의 길잡이라는 작은 책자를 줬습니다. 그 책자를 입학 전에 쓱쓱 읽어보는데 이런 구절이 있었어요. 대학에 들어가면 의외로 우울증을 겪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다. 왜냐? 고등학교 때는 다들 그래도 공부를 좀 하는 친구들이죠. 그러니까 공부를 잘한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내가 굉장히 특별한 사람, 특별한 존재, 썸바디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서울대에 들어오고 나면 어떤가요? 다들 공부를 잘해요. 전교 1등 안 해봤던 친구는 없어요. 그러니 공부를 잘하는 것이 나야라는 나의 특별한 정체성이 아무것도 아닌 게 되어버린 겁니다. 썸바디가 노바디로 깨끗이 바뀌는 것을 본 순간 우울증과 좌절감을 겪는다는 이야기였죠. 저는 20살 무렵에 그 책을 읽다가 이게 뭔 얘기야? 말도 안 돼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인지 깨닫는 데는 채 2달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저도 대학교 입학하고 나서 3월, 4월
신입생 시절을 겪으면서 똑같이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저만 그런 게 아니죠. 다른 분들도 다 마찬가지실 것 같습니다. 내가 그 대학만 들어가면, 내가 그 회사만 들어가면, 내가 돈만 벌면, 내가 내 집만 가지면, 내가 결혼만 하면, 내가 무언가 원하는 것을 이루면 내 문제들이 해결될 거라는 막연한 믿음들이 한두 가지씩은 있을 겁니다. 그런데 막상 대학에 합격하고 회사에 취업했을 때, 연봉이 올라갔을 때, 혹은 결혼을 했을 때 나의 문제가 깨끗이 사라지느냐? 전혀 그렇지 않죠. 막연한 믿음이 깨지면서 우리는 공허함을 맛보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때 어둠의 숲에서 만난 수행자 원숭이, 이를 잡지 않은 원숭이가 이런 조언을 합니다. 한번 태어난 이상 죽음을 맞이하는 건 정해져 있지만 그 사이의 시간을 어떻게 채울지는 정해진 게 없어. 하지만 지혜로운 원숭이라면 이 삶에서 주어진 가장 중요한 일을 선택하지. 바로 마르가를 찾는 일 말이네. 마르가가 무엇인가? 이번 삶에서 도달해야 할 그대만의 자리네. 길이라고 해도 좋고 해답이라고 해도 좋아. 혹은 살아가야 할 이유일 수도 있지. 어떤 식으로 표현하든 마르가가 이번 삶에서 도달해야 할 목적지라는 사실은 달라지지 않는다네. 그렇습니다. 마르가는 원래 산스크리트어입니다. 버머라고 하죠. 이 버머에서 길을 의미합니다. 작은 오솔길 같은 게 아니라요. 군대가 행군하는, 대군이 행군하는 정말 넓은 길을 의미합니다. 원래는 물리적인 길에서 출발해서 인생의 방향, 가야 될 길까지 나아갑니다. 이 마르가가 한자로 번역되어 들어올 때 길도자를 썼습니다. 그래서 불교에서 보면 8가지 바른 길 팔정도가 있죠. 그 팔정도, 도의 원래 산스크리트어가 마르가입니다. 마르가는 이번 생에 내가 가야 할 길, 소명, 비전을 이야기합니다. 위대한 많은 분들은 인생에서 이 마르가를 찾는 것이 행복해지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파울로 코엘료는 연금술사에서 이렇게 얘기했죠. 이 생을 왜 태어났는지, 이번 삶의 목적을 알아야 된다. 소설가 마크 트웨인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번 생에 정말 중요한 날이 이틀 있다. 하루는 내가 태어난 날, 하루는 내가 왜 태어났는지 알게 된 날. 심리학자 빅터 프랭클도요. 죽음의 수용소에서 말하기를 삶의 의미를 찾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소명, 의미, 목적. 바로 그런 것들이 마르가입니다. 그 마르가를 찾을 때 우리 삶이 조금 더 충만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마르가가 뭔지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마르가는 우선 직업이 아닙니다. 직업, 명사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이번 생에서 무엇을 향해 헌신할 것인지 동사로 표현하는, 역할로 표현하는 것이 조금 더 가깝습니다. 그래서 같은 직업을 갖고 있다고 해도 그 사람의 마르가는 전혀 다를 수가 있어요. 제가 아는 분 중에 학교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원래 영재교육 쪽을 좀 담당하셔서 굉장히 우수한 학생들을 데려다가 선행도 시키고 심화도 시키면서 이 아이가 빠르게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서 보람을 굉장히 느끼시던 분이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장학사가 되시면서 맡은 역할이 아주 소외된 아이들을 발견 혹은 발굴하는 거였어요. 왜 발굴이라는 표현을 썼느냐? 어떤 아이가 학교에 올 때 굉장히 탄내, 항상 옷에서 탄내가 나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위 아이들이 조금 싫어하고 꺼려하기도 했죠. 도대체 이 아이가 왜 맨날 탄내가 나선 옷을 입고 오느냐? 이 장학사분이 아이의 집을 찾아가 봤더니 부모님은 안 계시고 정말 산골에서 할머니랑 같이 사는데 옛날 영화에 나오는 것 같은 오두막 집에서 아궁이에 불을 떼며 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굉장히 소외됐고 경제적으로 어려운데 이런 아이가 제도권 안에 들어와서 제대로 지원을 받으려면 사실 이런 상황에 있는 아이들을 발굴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 장학사님께서 충격을 받으시고요. 그렇게 굉장히 어려운 아이들을 발굴하는 일을 일종의 소명으로 삼으십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교사라고 해도 내가 어떤 일에 헌신할 것인가는 다른 문제인 거죠. 두 번째, 마르가는 전혀 거창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인생의 소명, 비전이라고까지 표현을 하니까 굉장히 대단한, 멋진 일을 해야지 마르가가 아닐까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나만이 할 수 있는 일이고 이거를 내가 꼭 해야 하는 일이고 그리고 그냥 이번 생에 나 이거 계속 해야 돼 라는 느낌이 든다면 그게 마르가입니다. 예를 들어 아주 작은 노포, 30년, 40년 운영한 노포의 주인장이 내가 이 조그만 가게를 문을 닫으면
우리 동네에 싼 값으로 와서 국밥을 먹을 단골들이 끼니를 채울 곳이 없어진다. 그래서 힘들어도 수익이 남지 않아도 이 일을 계속해야 된다. 라고 사명감을 느끼신다면 그게 그분의 마르가인 겁니다. 굉장히 큰 기업의 CEO라면 직원들, 그리고 직원들에게 딸린 가족들, 수만 명을 먹여 살릴 책임감을 느끼실 수 있죠. 그게 그분의 마르가일 겁니다. 저 같은 경우는 말을 통해서, 그리고 글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무언가를 가르치고 깨닫게 하는 것이 제가 가진 마르가의 신호입니다. 마르가는 내가 할 수 있는 일, 내가 느끼는 일, 나만이 해야 하는 일이라고 느낀다면 그 규모와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또 하나 마르가는요, 새로 만들어야 하는 게 아닙니다. 사실상 마르가는 이미 존재합니다. 이미 존재하는 마르가를 내가 다만 발견할 뿐인 거예요. 제가 지금은 전업 작가로서, 강사로서 이렇게 살고 싶지만요, 제가 처음으로 작가가 돼서 살면 좋겠다, 작가가 되고 싶다고 처음 떠올렸던 때가 32살 때입니다. 조그맣게 커피집, 가게를 운영할 때였는데요. 그 조그만 커피집으로 왔다 갔다 하는 길이 좀 너무 힘들었어요. 작은 가게에 같은 자리에 박혀서 움직이지 못하는 것도 싫었어요. 그래서 돌아다닐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돌아다니면 살 수 있을까? 글을 쓰면 그래도 돌아다닐 수 있겠다. 그 순간 작가가 돼서 먹고 살 수 있으면 좀 좋겠다, 이런 생각을 처음 했어요. 그런데 그 순간 제 머릿속에 언뜻 스치고 간 장면이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 때였는데요. 제가 학교 운동장을 걸어가는데 제 옆에 저희 반 담임 선생님은 아니셨고 과학상자 담당하시는 선생님과 함께 걸어가던 적이 있었습니다. 선생님이 저한테 물으셨어요. 재우야, 네가 제일 잘하는 일이 뭐니? 왜냐하면 제가 그 당시에 과학상자 만들기도 했었고, 리코더도 조금 불었고, 제지차기도 했고, 또 반에서 반장, 회장 이런 것도 두루 했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께서는 재우야, 네가 제일 잘하는 일이 뭐니? 라고 물으셨던 거예요. 그 질문을 받고요, 내가 제일 잘하는 일이 뭘까를 머릿속에서 팽팽팽 생각했던 기억이 납니다. 빠르게 생각을 하면서 내가 리코더를 좀 불지만 나보다 잘하는 아이들은 많아. 내가 바둑을 좀 두지만 내가 프로기사 같은 수준은 전혀 아니야. 내가 공부를 좀 하지만 나만큼 하는 아이들도 많아. 이렇게 하나둘씩 제쳤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제가 선생님께 드린 답변이 이겁니다. 저 글쓰기를 잘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학교에서 과학 독후감 쓰기 대회라든가 100일장 같은 데 내면은요, 1등은 아니더라도 최소한 매번 장려상 이상은 탔습니다. 그 기억이 있기 때문에 글을 쓰면 그래도 내가 어느 정도는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었고, 글쓰기요 라고 답을 했던 거예요. 그 기억이 무려 20년 만에 떠올랐습니다. 새카맣게 잊고 있었던 그 기억이요, 작가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 순간, 그래 나 20년 전 어렸을 때 글쓰기가 자신이 있다고 생각을 한 적이 있었지 라고 떠올렸던 거예요. 그리고 저는 그때 소름이 돋았습니다. 마르가는 이런 겁니다. 원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르가는 모든 분들에게서 발견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이 마르가를 그럼 우리는 왜 찾지 못할까요? 대표적인 이유는 바쁘기 때문이죠. 일상이 바쁘고 해결해야 될 게 많으니까 마르가까지 우리의 관심을 돌리지 못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어렸을 때는 빨리 나이 들고 싶어 하죠. 어른이 되면 뭔가 인생이 해결될 것처럼 느껴요. 근데 어른이 되어보면 어떤가요? 더 힘드시죠. 그래서 네 때가 좋지, 학생 때가 좋았지, 어른이 되면 누구나 이런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바쁘다고 미뤄두는 것은 답이 아닙니다. 우리가 열심히 살 때 마르가 없이 바쁘게 열심히 사는 것은 결국 공허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와인을 만들 때요, 포도를 으깨는 일부터 시작합니다. 열심히 부지런히 으깹니다. 근데 아무리 으깨도 그 포도 속에 효모가 들어있지 않으면 와인이 되지 않습니다. 그냥 포도즙이죠. 마르가가 바로 그런 겁니다. 두 번째 이유는요, 실제로 질문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하면 더 잘 살 수 있지? 어떻게 하면 공부를 잘할 수 있지?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지?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지? 다시 말해, 무엇이 나에게 이익일까에 대해서는 우린 많이 묻습니다. 그런데요, 너는 이번 생에 왜 태어났을까? 네가 이번 생에 태어난 목적은 뭘까? 이번 생에 너의 소명은 뭘까? 라는 질문은 사실 잘 하지 않습니다. 묻지 않으니까 마르가에 도달하지 않는 거죠. 세 번째 이유는요, 불편하기 때문입니다. 마르가라는 게 뭔가 좋아 보이긴 하는데 그것을 따라가다간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안정된 직장 혹은 내 가족, 지금 이 자리를 무언가 훌훌 털어버리고 말 그대로 머리를 깎고 스님이 되든가 수도원으로 들어가 버리는, 다시 말해 속세에서 완전히 벗어난 무엇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두려움 혹은 불편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미뤄두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이번 생에서 진짜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으면 내 삶이 편안하기만 할까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분들의 이야기를 종종 듣습니다. 내 일을 잘하고 있었는데 건강이 갑자기 안 좋아졌어. 자꾸 몸이 안 좋아서 그 일을 계속할 수가 없었어. 내가 가게가 잘 되는데 정말 생각하지도 않았던 사기를 맞아서 실패를 경험하면서 그 사업이 무너졌어. 그래서 그 길을 가지 못하고 내 인생의 경로를 바꿨어. 이런 경험 주위에서 종종 보시죠. 내가 불편할 것 같아서 내 인생에 진짜 가야 될 길을 가지 않으면 그런 뜻밖의 일들이 닥칠 수도 있습니다. 이 세상이, 우주가 혹은 무의식이 나의 방향을 자꾸 바꾸도록 푸시하는 거예요. 그럼 마르가를 찾으면 인생이 힘들어질까요? 아니, 먹고 살기도 힘든데 무슨 마르가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냐? 비전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냐?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마르가를 찾으면, 내 인생의 비전과 소명을 찾으면 사실 삶이 조금 더 심플해집니다. 명료해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자, 보세요. 내가 지금 노를 저으면서 배를 나아가고 있어요. 근데 내가 가야 될 목적지가 분명합니다. 저기가 마르가예요. 내가 가야 될 목적지가 저기예요. 그럼 지금 평평하다. 아주 순탄하다. 열심히 노를 저어야죠. 그런데 앞에서 지금 풍랑이 불기 시작했어요. 그럼 나는 어떻게 할까요? 방향을 바꾸나요? 아니죠. 내 주의력은 어떻게 이 풍랑을 헤쳐나갈 것인가에만 집중이 되겠죠. 왜냐하면 내가 가야 할 목적지가 바로 저기니까. 반면 내가 만약에 이 풍랑이 너무 거세서 내가 가진 능력과 깜냥으로 이 풍랑을 넘어갈 수가 없다. 그럼 나는 어떻게 할까요? 기다려야죠. 지금은 인연이 아닌가? 지금은 운이 아닌가? 기다려야 합니다. 가야 될 목적지가 저기니까요. 다시 말해, 가야 될 목적지 마르가가 있으면 삶이 훨씬 심플해지는 거예요. 만약에 마르가가 없다 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가 순탄하다면 이 길을 갑니다. 근데 풍랑이 불면은요, 꼭 이쪽으로 갈 필요가 없어요. 방향을 바꿉니다. 그런데 방향을 바꾸어 가던 길에도 또다시 풍랑이 불 수 있죠. 그럼 또다시 방향을 바꿀 거예요. 이걸 몇 번 반복하다 보면 나중에 생각하기를 내가 굉장히 바쁘게 열심히 살았는데 어디를 향해 갔던 거지? 라는 공허함에 휩싸일 수가 있습니다. 삶이 심플해지고 명료해진다. 바로 이것이 마르가의 선물입니다. 마르가를 찾아간다고 해서 삶이 덜 힘들어진다는 뜻은 아닙니다. 몸은 조금 더 힘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인생에서 갖고 있는 큰 고민, 스트레스는 사실 몸이 힘든 것보다 번뇌가 많은 거거든요. 고민이 많아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를 때, 방향을 모를 때 힘들어지는 거예요. 마르가를 찾으면 삶이 명료해집니다. 자, 그럼 어떻게 이 마르가를 찾을 수 있을까요? 소설 빠니아 이야기에서 수행자 원숭이, 이를 잡지 않는 원숭이는 이렇게 조언합니다. 마르가를 찾기 위해 정확히 무엇을 해야 하느냐? 바로 결심과 기억이네. 마르가를 반드시 찾겠다는 결심, 그리고 그 결심을 잊지 않는 기억. 삶을 바꾸는 일은 항상 결심에서 시작하고 기억으로 지속하는 거야. 자네가 진실로 결심하고 기억한다면 마르가는 계속 자네에게 길을 알려줄 거야. 그리고 또 하나, 문제가 있는 곳에 마르가가 있다네. 자네에게 어떤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를 향해 곧장 나아가게, 그 길 위에서 마르가를 찾게 될 거야. 살다 보면 반복해서 나타나는 문제가 있거든. 그 문제가 바로 마르가가 보내는 신호일세. 그렇습니다. 마르가를 찾는 첫 번째 방법은요, 결심하고 기억하는 겁니다. 내가 마르가를 반드시 찾겠다는 결심, 그리고 그 결심을 잊지 않는 기억. 사실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이야기하는 자기계발서 많죠. 유튜브에서도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읽고 보고 따라하려고 하면 어떠신가요? 효과가 있으시던가요? 사실 아닌 경우가 많아요. 그 사람은 된다는데 나는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당연합니다. 사람마다 조건, 환경, 시절 인연이 다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 사람한테는 통할 수 있지만 나한테는 통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내 삶의 길을 어떻게 찾아야 할까요? 이 세상에는 많은 전문가가 있습니다. 돈 버는 법의 전문가도 있고, 재테크의 전문가도 있고, 건강관리의 전문가도 있습니다. 저처럼 교육 분야의 전문가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어느 한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라 내 인생 전체의 전문가는 누굴까요?
그건 나 자신밖에 없습니다. 내 인생을 어디로 가야 할지는 내가 아니면 아무도 답을 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 유일한 방법은 내가 끊임없이 생각하는 겁니다. 마르가를 반드시 찾겠다고 결심하고 기억하면 그 답은, 방법은 찾아지기 마련입니다. 두 번째는요, 반복되는 문제에서 힌트를 찾는 겁니다. 계속 나한테 반복해서 일어나는 골칫거리들이 있어요. 무의식에서 눌러놓은 문제일 수도 있고요. 혹은 전생의 업일 수도 있고, 인도 철학에서는 삼스카라가 내 안의 에너지의 흐름을 막아서 문제가 발생한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 어떤 문제가 계속 발생하거든 그 문제를 회피하지 말고 맞서십시오. 바로 그 문제가 마르가가 보내는 신호입니다. 우리가 많이 하는 실수는요, 문제가 발생할 때 그 문제를 덮어두는 거예요. 예를 들어 가족 간의 인간관계에서, 내 자식과의 관계에서 갈등이 있다고 합시다. 실제로 문제예요. 근데 이 문제를 직면하는 건 골치가 아프니 나는 다른 쪽에서 더 바쁘게 삽니다. 내 일을, 직장에서, 사업을 더 바쁘게 삽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자녀들이 뭐라고 할 때 이게 다 누굴 위해서 내가 바쁘게 열심히 사는 건데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럼 통하는가요? 안 통합니다.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에 맞닥뜨리세요. 반복되는 문제 자체가 마르가일 수도 있고, 그 문제를 해결할 때 마르가가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 중에서는 어릴 적부터 돈이 항상 문제였다고 합니다. 돈을 많이 벌고 싶었답니다. 그래서 돈을 열심히 벌려고 마음을 먹고 지금은 꽤 넉넉한 경제를 구축했습니다. 지금은 먹고 살 걱정을 안 해도 되니 드디어 이제서야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사람들을 도와야 될지 떠올랐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 문제 자체가 마르가일 수도 있고 그 문제가 내 기운을 막고 있을 수도 있어요. 이게 해결이 되었을 때 진짜 이번 생에 내가 가야 할 길에 도달할 수도 있는 겁니다. 문제를 회피하지 마십시오. 그 문제가 마르가의 신호입니다. 또 다른 일도 있습니다. 내가 주위 사람이 나한테 원하는 것보다 스스로 더 열심히 많이 하게 되는 일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세상은 나한테 70 정도만 요구해요. 70점 정도만 하면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아요. 근데 그 일을 나는 스스로 90점, 100점이 되도록 애쓰고 있다. 그럼 바로 그 일에서 마르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군대에 있을 때요, 주말에 군종병 역할을 했습니다. 군종병이란 절, 교회, 성당에서 주말에 종교 행사를 보조하는 일이죠. 저는 법당 군종병이었습니다. 제가 하는 주요한 일이 뭐냐? 법사님이 오셔서, 스님이 오셔서 실제로 법문을 하시고 종교 행사를 진행하기 전에 앞에 있는 군사들, 병사들 한 50명, 100명쯤 되는 친구들을 15분에서 30분 정도 앉혀놓는 일입니다. 앉혀놓고 조용히 시키는 게 제가 할 일이에요. 어떻게 20살짜리 남자 군인들을 15분, 30분 동안 조용히 시킬까요? 좌보기에 앉혀서. 그때 썼던 제일 간단한 방법은 아이돌들의 동영상을 보여주는 겁니다. 뮤직비디오를 보여주면 조용해요. 그럼 15분, 30분 그냥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하는 게 왠지 시간이 굉장히 아까웠어요. 그래서 15분, 30분 동안 뭐 했냐? 아이들에게 강의를 했습니다. 조금 있다가 반야신경을 낭독할 텐데 반야신경의 뜻이 뭔지 해석을 해주기도 하고, 공부를 잘하는 법이 뭔지 제가 아는 한 설명을 해주기도 하고, 제가 읽었던 책들을 요약해서 해석을 해주기도 했습니다. 15분, 30분 동안 아무도 저한테 그 일을 시키지 않았는데 저는 그렇게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 싫어서 더 열심히 아이들한테 무언가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때 제가 강사를 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었을 때라는 게 중요해요. 아무도 시키지 않았는데 스스로 더 하고 싶었던 일이죠. 그러다 보니 나중에 제가 지금 이렇게 글을 쓰고 강의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마르가가 찾는 네 번째 방법은 정신적인 여백을 갖는 일입니다. 마음이 일단 여백이 있어야, 여유 공간이 있어야 우리는 바쁜 일상에서 벗어나서 무언가 마르가를 찾아 떠납니다. 여백을 어떻게 하면 찾을 수 있을까요? 책을 읽어도 좋습니다. 산책을 해도 좋습니다. 정원을 가꿀 수도 있고요. 그냥 커피 한 잔을 마셔도 좋습니다. 우리 아이 초등학교 들여보낸 다음에 항상 어머니들하고 같이 커피 한 잔 하고 있는데요. 그건 여백 아닙니다. 카페에 모여서 입시 제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정보를 주고받는 그거 여백 아닙니다. 여백은 뭐냐? 일부러 따분한 시간, 일부러 지루한 시간을 갖는 거예요. 책을 읽는다고 해도 내가 이 책을 읽어야 되니까 숙제니까 빠르게 읽어야 된다. 이거 여백 아닙니다. 일부러 지루한 시간, 따분한 시간을 가지고 나한테 스스로 여유를 주는 것이 여백입니다. 자,
아이들 중에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부모님들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 방학 때예요. 너 이번 방학 때 해보고 싶은 거 있어? 발레 해보고 싶어? 첼로 배우고 싶어? 너 어디 해보고 싶은 거 있으면 얘기해. 그럼 엄마 아빠가 그거 시켜줄게. 그런데 아이가 하고 싶은 게 없대요. 그렇다고 아이가 시간이 없는 거는 아니에요. 시간이 있으면 방에 들어가서 핸드폰만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엄마 아빠는 시간이 아까운 거예요. 무언가 특기 활동을 하고 싶은데. 왜 그럴까요? 무언가 하고 싶은 마음, 내가 무언가를 하고 싶은 동기부여는요, 여백에서만 일어납니다. 따분한 활동, 따분한 시간이 있어야 무얼 하고 싶다는 마음이 일어납니다. 근데 지금 아이들은 따분한 시간이 없어요. 공부를 하느라 바쁘기도 하고 잠깐 짬이 있으면 핸드폰을 보고 있죠. 하루에 단 10분이라도 여백을 가지시기를 권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요즘 불멍, 물멍이 유행이죠. 캠프파이어 가서 불을 보면서 물멍을 합니다. 머리가 쉬고 싶은 거예요. 거기까지 안 가도 좋습니다. 그냥 내 집에서 화초를 보면서 창밖 구름을 보면서 여백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물으십시오. 나는 이번 생에 무엇을 하기 위해 태어났는가? 마르가를 찾아 나아가다 보면, 마르가를 찾아서 그 방향으로 나아가다 보면 인생의 새로운 여정이 펼쳐집니다. 빤냐 이야기의 주인공 우리의 빤냐도 모험을 떠나죠. 그런데 모험은 순탄하기만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인생은 항상 필연적으로 걸림 혹은 장애를 만나게 됩니다. 이 많은 장애, 걸림들 중에 대표적인 것이 두려움과 걱정이죠. 어떻게 하면 이 두려움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그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두려움이 많은 원숭이 빤냐의 이야기 함께 나눠봤는데요. 한재호 작가님과 함께한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도 여러분만의 마르가를 꼭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혜 다락방 오늘 여러분을 위해 준비한 지혜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 더 멋진 통찰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